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부동산 개발론 강의를 하게 된 김민정 교수입니다. 어, 굉장히 한 해가 좀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방학뿐만 아니라 한 해가 거의 다 갔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알차게 방학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학기 부동산 개발론 교과, 과목 개요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맞게 됐죠. IMF를 그 IMF가 이제 부의 지도도 바꾸게 됐죠. 그 IMF라는 거는 이제 국제금융기금에다가 구제 신청을 내게 되죠. 우리나라가 국고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국제은행에다가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 모으기도 하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보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년 반, 3년 만에 탈피를 한 굉장히 저력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저력 있는 국민들이고요. 그 IMF 관리 체계는 한국 경제 일대 전환 과정을 맞게 되는데, 새로운 부의 지도도 바뀌게 되고 개인의 부의 지도도 바뀌게 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또 전환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헐값에 우리나라 건물들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비싸졌을 때 팔고 나가는 수법으로 자본의 잠식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놓게 되죠. 그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개방을 하면서 선진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이런 자본시장의 문을 개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IMF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제도, 부동산제도, 법 개정이 많이 됐고요. 리츠나 펀드가 도입이 됐고 본격적으로 주택연금, 모기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고요. 부동산이나 금융 전반에 선진 어떤 제도가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IMF를 기점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국민의힘으로 빨리 극복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그 구조조정 미명 아래 일반 셀러리맨,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죠. 공고사직이나 퇴직 권유가 공고사직이죠. 퇴직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빡센 경쟁 아니면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저절로 나가게 만들기도 했죠. 수업 내용을 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 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의 기초,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과정과 단계별 필요 지식들을 배우고요.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떤 건지,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건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개발 사업을 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나,
하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토지주, 시행사, 그다음 금융기관, 그다음 부동산 개발의 방법. 개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복합개발이냐,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의 방법이 되겠죠. 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10%, 출석은 20%, 발표 토의는 20%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저자는 이종규, 출판 연도는 2003년, 출판사는 부연사가 되겠고요. 다음 수업 목차를 보겠습니다. 수업 목차는 부동산 일반론,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분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부동산 일반론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해,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왜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사 인접 영역의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사한 분야, 그 다음에 인접 영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배워보겠는데, 유사 인접 영역이라는 거는 감정평가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부동산 관리라든가 부동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배우게 되겠습니다. 5주체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배우게 되면서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실무 방법 및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배워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형별 절차와 특징을 배워볼 건데, 개발 형태에 따른 절차, 개발 주체에 따른 절차, 개발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개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발 형태에 따라 절차와 특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6주 차에는 여러분들과 유형별 절차와 특징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7주 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와 특징인데요. 부동산 개발론, 그럼 개발하면은
인허가 과정도 많고요. 행정적인 절차도 많고 또 법과 법이 걸려 있어서 뭐 23개의 법들을 통과해야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을 알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도와 법적인 환경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이러거든요. 근데 뭐 그렇듯이 부동산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법적인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허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낭비적인 측면이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7주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워볼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구 단위 계획 절차,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도시 계획, 시설 설치 계획이 있고요. 기타 계획에 따른 절차들이 있는데 이렇게 7주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고 7주차 될 때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죠. 중간고사 보기 전에 레포트 한번 제출을 하고요. 또 그 레포트 제출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레포트를 한번 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레포트 제출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개발의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9주차에. 여기는 이제 개발 방법은 뭐 주거도 되고요. 우리가 아파트, 오피스, 상가, 뭐 공공시설, 뭐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주거시설 개발 방법, 단독 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개발 방법들을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는 근린시설의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판매시설의 개발 방법 등이 있고요. 일반 판매시설, 대형 판매시설,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10주의 근린생활시설 개발 방법이 끝나면 11주가 되면은 업무시설의 개발 방법과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개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드디어 12주 11주에 배웠던 연장선상에서 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의 개발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에는 숙박시설의 개발 방법이 있어요.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펜션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14주에는 실버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발 방법, 부동산 개발의 사례 등을 여러분들과 공부할 건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냐면은 아동시설, 노인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8주의 중간고사가 끝나고 9주부터 14주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5주에 기말고사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동안의 어떤 수업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고 다음은 부동산 개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ment, improvement. 이건 개발이라는 건데 이제 뭘 개발하느냐? 부동산 개발, 리얼 에스테이트, 디벨로먼트라고 하죠. 디벨로먼트. 예, 그래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이다 하는데 이 개발이라는 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변화, 토지 이용에 변화를 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부가가치라는 건 뭐예요? 돈이 되는 거, 수익이 되는 거,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토지에다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들이다.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이고 부동산 사업이 되겠죠. 사업. 그러니까 단순한 개발을 떠나서 사업적인 차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과 전문가들이 필요로 되는 거죠.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건축과 같이 새로운 공간 창조를 할 때 부가적인 가치를 배분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된다. 우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돈이 지출이 되거나 수익이 발생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 돈을 쓴다, 지불한다, 아니면 돈을 벌어들인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부동산 개발도 경제적인 활동이 된다. 돈도 쓰고 돈을 벌기도 하는 어떤 행위,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이라는 건 이렇게 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그 경제 행위인데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방면에 박식해야 되고, 박식하지 않다면 전문가를 기용해서라도 이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은 어떤 것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단독주택도 가능하고요. 전원주택, 펜션, 또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뭐 연립,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빌라. 또 아래 보시면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개발이 있고요. 리조트, 골프장, 체육시설 개발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 땅만 있으면 개발을 못할 게 없죠,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도 개발이고요. 또 빈 땅에다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 되고요. 뭐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화돼가지고 폭넓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를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주, 시행사, 시공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생기게 되면요. 부동산 신탁회사, 은행,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양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과 부동산 신탁, 에스크로우. 사실은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거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받아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완공시키지 못할 경우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 같은 제도가 에스크로우 계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업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그 전문적인 업체라기보다는 그냥 법으로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회사 아니면 관련된 기관에서 해도 무방하다 했기 때문에 에스크로우를 하는 전문 업체는 없고요. 미국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보험회사가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외국 회사로는 권원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 큰 프로젝트 사업에 어떤 에스크로우 계정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업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그냥 은행에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만들어서 안전한 이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제 완공될 때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시공사한테.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완공될 때까지 여기서도 돈을 주지 않는 형태인데, 그걸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수분양자들이 마음 놓고 분양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대신 시공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신탁회사나 에스크로우 계정에 입금을 시키게 되고, 그 건물이 완공되면 신탁회사에서는 동시 이행식으로 권리가 분양자들한테 넘어갈 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안전한 제도다, 분양자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전문화돼 가려는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 시행사, 시공사는 3주체가 되는데요. 은행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겠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는, 시공사는 분양자들이 은행에 납부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건데, 그 시행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면 시공사에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부동산 개발론 금융을 할 때 더욱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시간에 다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죠. 부동산의 개발 진행 순서가 있는데요. 기획 단계, 계획 단계가 있고요. 기획과 계획 단계가 있고, 협의 단계, 계획 인가 단계, 인허가 단계죠. 인허가를 받으면 시행을 해야 되겠죠. 시행 단계, 시행하고 분양을 한다거나 권리자한테 넘겨준다거나 처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개발의 진행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벨로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부동산 개발 사업자, 아니면 토지 매입, 인허가, 시공, 분양, 준공, 입주 청산을 종합적으로 지휘, 기획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디벨로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요. 토지주로부터 개발을 위임을 받아서 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과정을 총괄하는 거죠. 지휘, 기획, 관리하는 자가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는 좀 다른 PM이라고 하죠. PM.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우리가 펀드를 일으킨다 하죠. 근데 그 일으키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전담하는 자인데, 토지비, 공사비가 조달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제 시행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죠. 그 개발을 하는 주체는 물론 시행사인데, 건축을 담당하는 건 또 시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사들은 큰 돈이 없어요. 토지를 처음 살 때 계약금을 치르거나 중도금 일부만 치르고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 자금과 공사비 자금을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일으키죠. 근데 그 펀드 매니저는 각 시중은행과 전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리가 좀 싼 데를 알선해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역할을 하니까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큰 사업에서
한두 건만 터트려도 펀드 매니저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나 은행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시행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은 직업인데 서로 연결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지만 디벨로퍼와 또 시행시공사에게 어떤 자금 조달을 연결해주는 펀드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금 조달 연결은 펀드 매니저,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은행이겠죠. 리스크 매니저가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자인데요. 디벨로퍼가 직접 하거나 별도 전문가를 두어가지고 전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컨설턴트, 전체 그 각각의 전문 분야를 디벨로퍼에게 자문하는 자인데요. 경영 컨설턴트, 기획 컨설턴트, 분양 컨설턴트, 세무, 기술 컨설턴트, 재무 컨설턴트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고요. 브로커라고 있는데요. 사실 펀드 매니저도 브로커예요. 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려는 당사자 간의 연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로커는 부동산을 디벨로퍼에게 소개하는 자, 이건 또 부동산을 소개하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는 기획 컨설턴트 역할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코디네이터는 업무 조종자인데 분야별 중복 또는 충돌되는 경우에 이를 조종하고요.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코디네이터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용어를 봤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초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사 분석론, 법규론, 마케팅론, 재무론, 회계, 세무론, 기술과학론, 부동산론, 통계학. 그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디벨로퍼가 돼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컨설팅을 받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지식적 기반과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론적과 경험적으로 전문가의 다양한 요구가 참여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직간접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학문과 지식이 존재하며 이걸 또 탐독하고 실무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완전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져야지만 이 사업도 성공할까 말까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이 튼튼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된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피해 예방, 아까 에스크로제를 도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제3자 또는 다른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관한 재산 일체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 그러니까 맡겨두는 의미가 되겠죠.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에스크로우가 필요하다. 당사자 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를 단절시켜버리니까 에스크로우 제도가 필요하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많다.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공정성도 있고 신뢰성 있는 제3자에게 에스크로우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매니저먼트가 필요하고요. 에스크로우는 동시 이행을 확보.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돈을 넘겨주는 게 동시에 해야지 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수인이 불안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상가 분양 사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제 에스크로 제도가 없었고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했었죠. 실제로. 이제 그게 IMF 이후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 기법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크로 제도인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물건 사죠. 상거래라 그러죠. 인터넷 상거래를 하다 보면 에스크로 제도가 에스크로가 돼 있는 그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다 받았을 때 어, 고객이 물건을 다 받았을 때 잠시 돈을 보관했다가 그 업체로 돈을 이관시키죠. 송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게 에스크로 제도다. 이렇게 알면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권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손해보험, 권리보험. 목적은 뭐냐? 손해보험은 위험의 인수 및 손실 분산, 권리보험은 위험의 제거와 손해 방지, 애초에 그래서 권원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험사고는 담보위험,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손해가 손해보험이고요. 권리보험은 과거에 발생한 권리, 소유권, 저당권의 하나로 인한 손해고요. 해약 여부는 손해보험은 가능하고 권리보험은 불가능. 보험기간은 시기 및 종기가 확정이 돼야 되고 권리보험은 종기가 미확정. 보험자 의무는 방어 의무가 없고요. 권원 방어 의무가 있다. 손배율 비교적 높고요. 손해율이 권리보험은 극히 낮고 사업비율은 손해보험은 낮고 권리보험은 높고요. 손해보험은 전문성 취급이 가능하고요. 타보험 겸업금지. 미국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 관리를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 리스크, 세 번째는 제도적 법률적 위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분양했는데 완공은 2, 3년 후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한 가격이 2, 3년 후에는 또 올라 있고 계속 인건비나 자재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발 이익은 떨어진다. 그래서 개발 기간 동안의 이자율 변동, 통화량 증가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이 있고요. 임금 상승.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 엄청난 피해가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시장 리스크. 마케팅이 잘 돼야 돼요. 분양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상황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출도 안 해줘. 금리도 높아져. 실질 소득은 떨어져. 뭐 이러니까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상품에 어떤 패턴 변화, 수요자 요구 변화 등이 있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수요자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도적 법률적 위험인데 개발 과정 중에서 해당 지역 개발에 관한 법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걸 잘 모르거나 변화가 됐을 때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정말 사람이 가하는 인재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도적 법률적 위험 때문에 시장 리스크도 생기고요. 결국 인플레이션도 생기는데 세 번째 요인 때문에 1, 2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러분. 대부분 부동산 개발론을 듣는 학생들도 3, 4학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강의를 굉장히
이해를 잘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초 지식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해를 모두 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3번 때문에 1, 2번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법 제도적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하고 10번, 100번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도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이에요. 사업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돈을 벌려면 자금 조달이 잘 돼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금 조달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간접 조달과 직접 조달이 있는데 간접 조달은요. 담보대출이 있고 순수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보증이 있고요. 직접 조달은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있고요. PCBO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접 조달 보면은 담보대출이 있어요.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이나 정책지원기관, 기타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을 받게 되는데 순수 신용은 기업의 어떤 신용도만을 가지고 받는 거, 신용보증은 기술이나 영업실적, 사업성 평가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뭐 어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떼주잖아요. 그게 신용보증서로 받는 대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은행, 뭐 정책기관, 기타 금융기관에서 받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원금 보존이 가능한 여러 형태의 담보를 요구를 하고요. 보수적 자금 운영, 고수익 시에도 약정한 이자 납입만이 요구된다. 납입만이 요구된다. 활용 적정 시기는 연구 개발 단계,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사업 확대 단계, 성숙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직접 조달을 보겠어요. 주식, 그렇죠. 주식은 아시죠?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 유치를 받는 거. 그다음 회사채, 이거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기명, 무기명이 있고요. 담보와 무담보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아시죠? 사채를 일정 기간이 되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사채가 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를 하기 위한 사채가 되겠고요. PCBO는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컬렉티드 번드 어블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부실 채권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그룹별로 모아서 사채를 발행하는 거거든.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발행 시장에다가 부실 채권들을 모아서 내놓는다. 부실 채권들을 모아서 발행 시장에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PCBO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직접 조달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벤처 캐피탈, 은행, 자금 조달처 얘기하는 거죠. 엔젤 투자자, 증권회사, 정책지원기관, 타 기업체 등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사업의 수익성, 성장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자금 소요 시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운용 기간 동안 이자는 없지만 이익에 대한 배분, 투자자에 따라서는 경영권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활용 적정 시기는 사업 확대 단계, 성숙 단계, 벤처 캐피탈, 자본시장, 회사채, 일반 금융기관, 해외 자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자금 조달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매우 이 표가 유용하고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
그다음 금융기관에서도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예습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OT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